내 몸값은 이미 지불했으니 이제부터 밥값을 해라. 박진철이 차갑게 말하며 제 신용카드와 지갑, 핸드폰을 모두 빼앗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겠어요. 나가려면 위약금 5억을 내놓거나 아니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해 감옥에 가든지 선택해. 67세 김명숙, 기적 같은 재혼이라 믿었던 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년 전 남편의 도박 빚으로 위장 이혼을 당하고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던 제가 67세에 기적 같은 재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물주 박진철 씨가 저를 적극적으로 구애했을 때만 해도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명숙 씨, 나 같은 늙은이라도 괜찮다면 평생 모시겠소. 박진철이 무릎을 꿇고 청혼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박진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제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보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건물 관리하는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 건물을 소유한 꽤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진철 씨, 저 같은 늙은 여자를 왜 좋아하세요? 명숙 씨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오? 고시원 입주민들이 다 부러워한다고요. 칠순을 앞두고 찾아온 이 행운에 감사하며 저는 5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박진철이 사주는 명품 옷을 입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고시원 4평방에서 나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전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당신, 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소. 명숙 씨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박진철은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주고 외출할 때면 꼭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를 귀한 사람 취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첫 한 달 동안 박진철은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숙 씨, 우리 결혼 잘했지요. 네, 진철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재혼 한 달 기념일이었습니다. 박진철이 선물이라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명숙 씨, 오늘이 우리 결혼 한 달째 되는 날이니까 선물이 있어. 박진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들렸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혹시 이 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명목으로 박진철에게 빚을 졌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혼 시 10배로 배상한다는 혼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500만 원, 혼수 1000만 원, 신혼여행비 300만 원, 모두 합쳐서 1800만 원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런 걸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당황해서 항의하려고 하자 박진철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밖으로 나가. 입주가사 도우미가 놀라서 뛰어나가자 박진철은 현관으로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전자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몸값은 이미 지불했으니
이제부터 밥값을 해라. 박진철이 냉정하게 말하며 제 신용카드와 지갑, 핸드폰을 모두 빼앗아 거실 한편에 있는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철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제 물건 돌려주세요. 저는 박진철에게 달려들어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박진철의 손아귀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팔목에 빨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겠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진철은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가려면 위약금 5억을 내놓거나 아니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해 감옥에 가든지 선택해. 5억이요? 그게 말이 돼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잖아. 이혼 시 10배 배상이라고. 법에 무지했던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공포감에 압도되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현관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제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철이 거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A4 용지 한 장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제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집안일 리스트 다 못하면 저녁 굶는 줄 알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서 보니 50평 아파트 대청소, 커튼, 손빨래, 백포기 김장 준비, 화장실 세 곳 청소, 베란다 정리, 신발장 정리 등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럼 나가든지. 박진철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쫓겨나서 빚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변기 뒤쪽 구석구석까지 닦아야 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50평이라는 게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박진철은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밥 안 해? 배고프니까 빨리 해. 네, 지금 할게요. 청소하다 말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밥을 했습니다. 손목이 아픈데도 칼질을 해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맛없네 간이 안 맞아. 박진철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다 먹고는 다시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커튼을 떼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비고 또 비비고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려 박진철 앞에 올렸습니다. 온종일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식었잖아. 박진철이 갑자기 화를 내며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에 튀었는데 박진철은 구둣발로 제 발등을 짓밟았습니다. 아!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저를 보며 박진철이 현관 신발장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위협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남편 식사 시간에 소란을 피워. 골프채가 제 머리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이 있는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음엔 뜨거운 국을 가져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박진철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밤새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릇 조각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났지만 닦을 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상처를 감싸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치울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박진철이 안방에서 나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들이를 한다. 50인분 요리를 준비해라. 50인분이요? 그것도 혼자서요. 내 사업 파트너들이 온다. 창피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해. 식재료는 어떻게 해요? 식재료비? 냉장고 털어서 만들어. 돈이 아까우니까. 박진철이 출근하면서 던진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그리고 며칠 된 야채들만 있었습니다. 이걸로 50인분을 만들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밥을 굶어가며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란말이를 50인분 만들려고 계란 5판을 샀습니다. 제 용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어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져서 손목에 닿았는데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리해야 했습니다. 김치찌개도 큰 냄비로 끓이고 잡채도 만들고 떡갈비도 구웠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새로 온 파출부네. 술 좀 따라줘. 이 집 파출부치고는 나이가 많네. 한 손님이 제 엉덩이를 두드리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제가 박진철을 쳐다봤지만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술 떨어졌잖아. 빨리 갖다 줘. 박진철이 저를 철저히 하녀 취급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박 회장 살림 좀 잘하네 하고 웃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배 재떨이와 맥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맥주를 닦고 재떨이를 비우고 그릇들을 설거지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다 치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진짜 할 일이 있다. 박진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저는 지쳐 쓰러져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고요한 집안을 찢어놓을 듯한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계속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박진철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박진철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문을 열자 사설 앰뷸런스 직원들이 이동식 침대에 실린 거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백발의 노파를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앰뷸런스 직원이 박진철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철은 그 노파가 자신의 어머니라며 요양병원비가 아까우니 오늘부터 제가 24시간 수발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어머니 모시는 일이야 어렵지 않을 거야. 어머니라니요? 갑자기 왜 어머니를 모셔와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 돈이 아까우니까 네가 집에서 돌봐.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밥 내놔. 이 도둑년아. 내 돈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이가 제 팔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박진철은 본체만체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당장 목욕부터 시켜. 박진철이 제 등을 떠밀며 욕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거동을 못하는 노인을 혼자 씻기며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수차례 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욕조에 앉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누구야 너? 우리 집에 왜 와 있어? 어머니, 저 며느리 명숙이에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예쁜 애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핥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피했지만 손톱에 뺨이 긁혔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것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대로 옮기는데 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픈 소리 그만해 어머니부터 챙겨. 박진철이 출근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어머니 곁을 1분이라도 비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진철이 나가고 나서 보니 정말 거실 구석구석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대소변을 실수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응가 마려워. 응가. 어머니, 제가 모셔드릴게요.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제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더러운 년, 내 집에서 나가. 겨우 피해서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또 실수하셨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10번도 넘게 갈아야 했습니다. 벽에도 배설물을 바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배설물이 묻은 벽을 닦아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했지만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불도 매번 갈아야 했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이불을 손빨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탁기에 돌리면 냄새가 벨까봐 무서워서 손으로 빨아야 했습니다. 점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곱게 갈아서 죽을 끓여드려도 뱉어내시거나 그릇을 던지셨습니다. 이게 뭐야? 맛없어. 죽그릇이 제 머리에 날아왔습니다. 뜨거운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아프기는 뭐가 아파. 밥이나 제대로 해. 다시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좀 더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짜. 못 먹겠어. 또 뱉어내셨습니다. 3번째 죽을 만들어서야 겨우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식사 수발을 들고 나면 또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에 박진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계속 실수를 하셔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드려야 해요. 그럼 기저귀 덜 차면 되지 돈 아끼려면. 박진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가 더 자주 화장실에 데려가면 되잖아. 3일 뒤 과로와 스트레스로 제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진철은 약 대신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 차리라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 아픈 척하지 마. 정말 열이 나요. 체온계로 재어보세요. 체온계는 무슨. 물이나 마시고 정신 차려. 박진철이 제 머리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 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처들은 1년은 버텼는데 넌 벌써 엄살이냐? 박진철이 무심코 과거의 여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전처요? 전처가 몇 명이나 돼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나 잘 모셔. 며칠 후 박진철이 놓고 간 서재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평소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지하실 열쇠도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서재와 지하실을 철저히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어가듯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박진철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 책상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지하실 열쇠를 조용히 빼서 현관 근처에 있는 열쇠 복사점에 갔습니다. 이 열쇠 좀 복사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복사한 열쇠를 받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박진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확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이 술에 취해 코를 고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약 때문에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챙겨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을 켜니 구석에 병원 침대와 링거 거치대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있고 각종 약병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캐비닛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처 2명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부와 일기장,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한 향년 64세, 김순자 향년 71세, 두 사람 모두 박진철의 전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노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병든 아내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지하실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처절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진철이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나를 지하실에 가둬놨다. 약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물과 죽만 준다. 이제 숨쉬기도 힘들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었으면.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이 집이 단순한 학대의 현장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 벌어지는 인간 도살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철이 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기장 한 권을 품에 숨기고 지하실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박진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었어요. 화장실 소리가 났는데? 화장실 다녀왔어요. 박진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의 내연녀이자 회사 경리인 김 실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김 실장이 거만한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박진철의 지시라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철 오빠가 아줌마 좀 지켜보라고 했어요. 감시요? 왜요? 아줌마가 딴짓할까봐 걱정되신대요. 김 실장은 저를 아줌마라 부르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박진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런 건 왜 찍어요? 진철 오빠가 확인하시려고요. 가만히 있어요. 김 실장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의 감시 아래에 놓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전처들처럼 지하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특수 유동식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영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김 실장이 박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드실 것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러 가야지. 아줌마랑 같이 가. 네, 알겠어요. 김 실장은 박진철에게 혼나기 싫어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줌마, 마트 가요. 어머니 음식 사러.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김 실장과 함께 마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실장은 운전하는 내내 스피커폰으로 박진철과 통화했습니다. 오빠, 아줌마가 딴짓 못하게 꽉 잡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한시도 눈을 떼지 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철저히 감시할게요. 김 실장이 거울로 저를 힐끔힐끔 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얌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김 실장은 무거운 카트를 제게 밀게 하고 자신은 화장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카트 끌고 따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드실 유동식을 샀습니다. 특수 제품이라 비쌌는데 김 실장이 계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몰라요. 어머니가 이것만 드세요. 그 다음 김 실장은 화장품 코너에서 파운데이션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과 색깔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색깔 너무 어둡지 않아요? 고객님 피부에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더 밝은 걸로 주세요. 김 실장이 화장품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탔습니다. 저는 카트를 버리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며칠 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무료 법률 상담 전단지의 약도가 기억났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황혼 사기 결혼 피해 무료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뒷문으로 빠져나온 저는 전단지에 적힌 법률사무소가 있는 상가 건물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김 실장이 쫓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상가 건물을 찾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낡은 상가 2층에 최서영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품속에 숨겨온 전처의 일기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최서영 변호사가 일기장과 제 몸의 멍자국을 번갈아 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즉시 상담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박진철에게 당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가짜 차용증 이야기, 시어머니 수발 강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발견한 끔찍한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유사한 사기 결혼 피해자였어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더 관심이 많아요. 반드시 박진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저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님,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박진철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박진철은 모든 걸 숨기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랍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볼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와 유심히 제거되어 촬영 기능만 되는 낡은 스마트폰 공기계였습니다. 이 녹음기는 볼펜처럼 생겼으니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유심이 없어서 전화는 안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가능해요. 그녀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진철의 폭행 현장 영상, 시어머니 학대 방임 증거, 그리고 김 실장과의 불륜 대화를 확보하세요. 최 변보사가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진철이 전처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백하는 내용이 있으면 결정타가 될 거예요. 상담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속옷 안에 숨긴 채 다시 마트로 죽으림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마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창백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김 실장이 화장실 입구에서 저를 찾으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김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봤지만 화장품 쇼핑에 정신이 팔려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 가든 말하고 가요. 네,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몰래 볼펜 녹음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김 실장이 나에게 퍼붓는 욕설이 고스란히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답답해요. 진철 오빠가 왜 이런 늙은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하긴 돈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나이는 상관없겠죠. 김 실장의 말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박진철이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면서도 속옷 속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사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핑계대지 마. 김 실장이 말했는데 화장품 구경하느라 시간 보냈다며? 박진철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시간 약속 지켜 알겠어?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최 변호사가 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으면 들킬 수 있어서 밝기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소리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박진철을 무너뜨린 증거 수집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첫 번째, 박진철이 저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모습을 잡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김 실장과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박진철이 전처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 복수하겠다는 도끼만이 제 눈빛에 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철도 김 실장도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3일째, 저는 박진철의 폭력성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그의 화를 돋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국을 흘리자 박진철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또. 박진철이 밥그릇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식탁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망난 늙은이라니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일부러 박진철을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박진철이 벌떡 일어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치매 환자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계속 박진철을 자극했습니다. 닥쳐.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박진철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제 다리를 찼습니다. 모든 폭행 장면이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속옷 속에 숨긴 녹음기도 박진철의 욕설과 폭행 소리를 정확히 녹음했습니다. 아파요. 그만해주세요. 제가 아픈 척 연기를 하자 박진철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프기는 뭐가 아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박진철의 폭언까지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이틀 뒤 김 실장이 찾아왔을 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척하며 박진철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세무서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뭐래? 작년 매출 신고건 때문인데 장부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김 실장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세금 덜 내게. 네, 항상 그래왔잖아요. 걱정 마세요. 재산 은닉 및 탈세에 관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줌마는 언제까지 둘 거예요? 조금만 더 부려먹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처리할 거야. 처리한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철이 저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뻔했습니다. 전에 그 두 아줌마들처럼요? 그래, 그때처럼 하면 돼. 김 실장과 박진철이 전처들의 죽음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도 녹음되었습니다. 박진철이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전처들의 진료 기록과 약물병들을 낱낱이 촬영했습니다. 지하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전처들이 죽은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밀한 사망일 마이너스 2019년 3월 15일, 김순자 사망일 마이너스 2021년 11월 22일, 달력도 촬영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모이면 박진철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병원 침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사용한 주사기와 약병들이 나왔습니다. 약병 라벨을 보니 수면제와 진통제였습니다. 아마 전처들에게 과다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인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이자 저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최 변호사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아파트 화단 덤불 속에 녹음기와 스마트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겨두었습니다. 30분 뒤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자연스럽게 그 봉투를 수거해 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최 변호사로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거사를 치르겠습니다. 드디어 박진철을 무너뜨릴 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는 대신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소장 사본과 박진철의 범죄 사실이 적힌 내용 증명을 올려두었습니다. 박진철이 안방에서 나오자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박진철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식사는 안 차리고. 박진철이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박진철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과 최 변호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손 들어요. 경찰관 4명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진철 씨, 특수폭행, 감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진철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다 모함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박진철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제가 촬영한 학대 영상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어머님을 때리고 욕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는데요. 박진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 실장도 마침 그때 집에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오빠, 저는 몰라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김 실장이 박진철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박진철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밥값 하라고 했지요? 이게 내 밥값이에요. 박진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당신이 살인마인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보호 전문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그 지긋지긋한 감옥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진철의 모습이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재력가 회장의 두 얼굴, 아내들을 노예로 부려라는 자막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에서 이기셔야 해요. 박진철의 변호인단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해 왔습니다. 3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서를 찢어버리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살인마예요. 구치소에 수감된 박진철이 변호사를 통해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추가 고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1심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재판 시작 6개월 후 지지부진하던 법정 공방은 제가 제출한 지하실 일기장과 결정적인 폭행 영상 덕분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정에서 박진철의 변호사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원고와 결혼한 것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이것이 조작입니까?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고 욕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 박진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값은 이미 지불했으니 이제부터 밥값을 해라. 노망난 늙은이가 또. 박진철이 저를 때리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김 씨의 대화에서 전처들을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김 실장과 박진철의 대화 내용도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에 그 두 아줌마들처럼요? 그래, 그때처럼 하면 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냥 집에서 돌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의료기구들과 약물들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집 지하실에 병원 침대와 링거 거치대, 그리고 수면제를 비치해 두었습니까? 그건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지하실에서 치료하려 했습니까? 박진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들의 일기장 내용도 낭독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철이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나를 지하실에 가둬놨다. 약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물과 죽만 준다. 이제 숨쉬기도 힘들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진철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황혼 재혼 소송 역사상 이례적인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진철은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가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조용히 하세요. 법정 경위들이 박진철을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기다려. 박진철이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소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박진철을 규탄하고 저를 응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황혼 사기 결혼 척결하자. 김명숙 어머니 힘내세요. 사람들의 응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짧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황혼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제 통장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입금되었습니다. 6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었습니다. 근처 한정식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자유롭게 먹는 밥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임시 거처인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뉴스 보고 알았어. 엄마 고생 많았지? 민호가 가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뉴스에 나온 어머니 모습을 알아봤어요. 지금 엄마 오피스텔 앞이에요. 민호는 이미 제 거처까지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좀 보자, 엄마. 알고 보니 민호는 뉴스에 나온 모자이크된 제 모습을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며칠을 잠복해 저를 미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민호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집주인의 항의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하지만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그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사업이 부도나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3억만 도와주세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돈방석에 앉았으면서 아들이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돌변하여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민호야, 나도 힘들게 번 돈이야. 힘들게? 재혼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민호는 오피스텔에 눌러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돈을 줄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드러누웠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경찰이에요? 그리고 엄마 과거 다 폭로하면 이 동네에서 못 살 줄 알아요. 민호가 협박까지 했습니다. 박진철이라는 늑대를 피했더니 아들이라는 호랑이가 들어앉은 꼴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는 제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안방 침대를 차지하며 코를 골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쭈그리고 앉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혈육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제 인생은 영원히 지옥일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들과의 동거 3일째, 민호는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알아보려다 실패하자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출이 안 돼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제 화장대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거울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숨겨? 그냥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런 거야. 거짓말. 엄마가 6억이나 받았다며. 민호가 거실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돈도 다 써야 할 때가 있어. 어디에 써요? 엄마 혼자 뭘 그렇게 써요? 민호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파. 나 줘. 돈 안 주면 엄마가 재혼해서 받은 위자료, 사실 꽃뱀짓해서 뜯어낸 거라고 유튜브에 올리겠어요. 민호가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가 믿겠어요? 67세 할머니가 꽃뱀했다니까 더 화제가 될 거리요. 그날 밤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이 일어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속이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아픈데 좀 도와줘. 하지만 민호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데도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게임이 거의 끝나가요. 민호가 게임을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저는 최서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자식도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나요? 제가 울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해요. 못 견디겠어요. 최 변호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주거침입, 공갈 협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해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어머님이 사셔야 아들도 정신 차려요. 최 변호사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게 어머님, 지금 이 상태로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거예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는 제 금고를 뜯으려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제가 직접 찾는 거죠. 민호가 망치로 금고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금고에 흠집이 여러 개 났습니다. 그만해. 미쳤어? 그 모습을 본 순간 남아있던 일말의 모성애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10분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경찰을 불렀어요? 내 엄마 집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민호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손 떼세요. 경찰관이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민호가 부순 기물들과 협박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죽이려는 강도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늙은 년, 누가 키워줬는데?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엄마. 경찰차에 태워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로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다음 날 저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쌀 때 민호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조차 버렸습니다. 낯선 동네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비로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완전한 고요 속에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올 걱정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한 번만 잠가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뒷산을 올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며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제 음식을 맛보고 칭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김 여사님 반찬만 찾으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 음식 솜씨가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뻤습니다. 소일거리로 반찬 가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네, 이 동네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없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왔던 노동이 처음으로 제 재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의 일부를 투자해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를 임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어요? 장사는 쉽지 않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제 이름을 건 김명숙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며 페인트 칠을 직접 하고 그릇을 골랐습니다. 67년 인생 중 가장 생기 넘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군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반찬 가게 오픈 날 아침 8시,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30가지 반찬을 진열대에 채워 넣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셔터를 올렸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이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떡을 돌리며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문 연 김명숙 반찬이에요. 아,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상인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하나둘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겉절이를 맛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니야, 이게 친정 엄마가 해준 맛이네.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할머니가 겉절이 한 팩을 사가셨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아침 출근길 직장인이었습니다. 계란말이 있어요? 네, 방금 만든 거예요. 계란말이를 맛본 직장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랑 멸치볶음도 주세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준비한 반찬의 절반이 팔려나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오신 거예요? 네, 어제 문 열었어요.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따뜻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덤으로 김치도 조금씩 더 담아주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새로 나온 반찬을 맛보라며 주었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운영을 했습니다. 저녁 마감 때 정산한 첫날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박진철에게 받던 생활비보다 적었지만 제 땀으로 번 돈이기에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묵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돈을 세면서 울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 새로운 거 나왔어요? 오징어 젓갈 만들었어요. 맛보실래요? 손님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김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한 달 뒤 가게는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채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일부터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이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아르바이트생들이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라주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자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최서영 변호사가 소개해준 미혼모 시설과 독거노인 센터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후원하고 싶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가게 밖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우산을 쓰고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기간인 아들 민호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가게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밥 한 끼만 줘. 3일째 굶고 있어. 비에 젖은 민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가게로 들이는 대신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김명숙 사장님이야. 민호가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저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박진철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감 중이던 전 기업회장 박진철, 지병 악화로 위독. 화면 속 박진철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증오조차 아깝다는 생각에 무덤덤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내일 판매할 신메뉴 레시피를 노트에 적으며 지나간 악연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연근조림을 만들어 볼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고구마 순나물도 좋을 것 같고 레시피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김명숙, 수고 많았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 오픈 1주년 기념일 김명숙 반찬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까지 진출하여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온라인 주문이 50건이나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생 수진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포장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택배 기사님이 오후 2시에 오신대요. 이제는 직원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포장 담당, 배송 담당, 조리 담당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저는 동네 어르신 100분을 초대해 무료 점심 식사 대접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모든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맘껏 드세요. 가게 앞 공터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정성껏 차린 밥상을 대접했습니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입맛을 찾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모려 제가 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행사 도중 최서영 변호사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우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움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날이 왔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어요. 최 변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 가장 뿌듯한 결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도 사장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직원들과 진정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게 하루 휴무를 내고 빨간 스포츠카를 렌트했습니다. 67세의 딴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넣고 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와, 이 기분이야. 해안도로를 달리며 맞는 바닷바람은 그야말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60여 년간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만 살았던 시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김명숙이야.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셀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제일 예쁘다.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마당 있는 작은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마당이 정말 예뻐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제 이름이 적힌 등기권리증을 받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제가 좋아하는 장미와 코스모스를 심으며 보낼 노후를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당에서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워서 가게에서 팔면 되겠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수진이가 대학교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집 열쇠를 받았다. 작은 일상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아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열심히 살아서 갚을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가 진짜 홀로서기를 하길 빌어주며 조용히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더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할머니가 기른 토마토를 따먹는 모습도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2세의 이혼녀, 67세의 사기 결혼 피해자였던 김명숙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요리하는 당당하고 행복한 CEO 김명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김명숙, 오늘도 힘내자. 그리고 신나게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67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운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김명숙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가 김명숙 반찬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로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